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사회수업 함께할 윤석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채팅창을 보니까 5분지간 딱대 이렇게 지각했다고 지적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네요. 선생님이 급한 일을 처리하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선생님 교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영어 수업한 김서영 선생님이 방긋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 기분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수업 들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자, 영어 시간에 코로나 예방 수칙 2가지를 영어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무엇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 다 맞추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주면 선생님도 방긋 웃으면서 교무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할 사회 수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2 교과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2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단원과 2단원의 단원명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래요. 헌법입니다. 헌법. 자, 우리는 사회 2 수업에서 가장 먼저 헌법을 배우게 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에요. 가장 높은. 어떤 제도건 법이건 모두 헌법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긴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면 선생님이 웃으면서 긴장을 풀고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3대 3칩니다. 자, 헌법은 인권과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2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권리를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국가기관,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기관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이 헌법에 따라 생활하고 헌법에서 우리들의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2 교과서의 가장 앞부분은 바로 이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바로 이 헌법, 그 중에서도 특히 인권과 헌법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다 잘 보이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싶은 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화면에 6개의 권리를 제시해 줬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싶은 권리는 무엇인지 각자 한 가지씩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은서 학생 댓글 읽어줬어요. 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어. 두 번째, 편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어. 세 번째, 조용히 음악을 들을 권리가 있어. 네 번째,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권리가 있어. 다섯 번째, 멋진 경치를 볼 권리가 있어.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날 권리가 있어. 자, 지금 2번, 1번. 네, 1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2번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7번은 없죠. 자, 2번이 또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은 여행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4번, 자유롭게 여행 다닐 권리는 꼭 누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누리고 싶은 권리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리려면 누군가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내 권리를 잘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도 잘 보장해 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 즉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인권 감수성. 자,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프로 불편러라는 말 알고 있죠?
네, 어떤 상황이건 자꾸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 우리가 프로불편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번 시간만큼은 모두가 프로불편러가 되어서 이 상황은 이런 부분에서 인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엔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로불편러가 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들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광고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찾아서 댓글로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리면 선생님은 조금 늦게 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색하지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광고에서 인권 침해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날씬함으로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죠. 날씬함 성상품화라고 이야기해준 친구도 있네요. 자, 여성은 날씬함이 하나의 무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여성은 날씬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광고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영어는 선생님이 잘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읽을 수 있죠? 자, 밑에 있는 해석본을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만 한국 관광객분은 여기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 침해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인종차별, 국적차별 이런 이야기들. 맞습니다. 한국 관광객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종 또는 특정한 국적의 사람들은 입장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인종이라던가 특정한 나라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또는 선생님이 봤던 뉴스에서는 목욕탕에서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들어오려고 하니까 목욕탕 주인이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 외국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피부색이 우리와 다른 손님이 목욕탕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불쾌해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다른 인종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광고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음료회사에서 버스 정류장에 게시했던 광고인데 이 광고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날은 더워 죽겠는데 남친은 차가 없네. 여기서 말하는 차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차는 아마 광고에서는 이 차라고 하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떠올리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이 음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문구를 봤을 때 차가 없네. 남친은 차가 없네. 남친이 차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남친이 차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서현 학생, 자, 선생님이 읽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퀴어 축제 반대라고 하는 문구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소수자가 되겠죠. 성소수자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걸 열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집회가 바로 옆에서 열렸죠. 이 문구는 성소수자들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생년이 1940년에서 1995년인 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는
무엇일까요? 지금 댓글이 올라가고 있는데 퀴어라고 하는 말은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생년 1940년에서 1995년인 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나이를 가지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 이 사이트가 청소년들이 가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막아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940년 이전에 태어나신 어른들의 경우에도 과연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즉, 나이 제한을 걸어둠으로써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격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나타나는 인권 침해 요소는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2012년부터 2015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받는 월급이 비정규직이 받는 월급보다 100여만 원 이상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 인권 침해가 나타나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학작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콩쥐 팥쥐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콩쥐와 팥쥐가 있는데 콩쥐는 구박을 받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어라 라고 하고 팥쥐가 팥쥐 엄마와 함께 어디로 놀러 간다거나 또 팥쥐는 항상 콩쥐에게 막 뭐라고 하고 구박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이죠. 이 콩쥐 팥쥐에서도 나타나는 인권 침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을 때 그 문학작품이 주는 교훈을 생각한다거나 또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문학작품도 우리가 조금 프로 불편러의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 부분은 인권 침해 아니야?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콩쥐팥쥐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콩쥐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끔 만들었죠. 자, 그리고 콩쥐와 팥쥐가 그렇죠. 같은 자식인데 자식 간의 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 거니까 그것 또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홍길동전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을까요?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홍길동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식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하튼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홍길동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접하거나 또는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영상물을 통해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분차별 또한 마찬가지죠. 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편견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편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태도, 편향된 생각,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지판들을 몇 개 보여줄 거예요. 이 표지판 안에 어떤 편견이 숨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표지판
의미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벌써 이 표지판에 숨어있는 편견을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잘 찾고 있어요. 그 전에 이 표지판의 의미가 뭔가요? 만약에 이 표지판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곳은 무엇을 하는 장소를 의미할까요? 네, 상담원. 상담을 받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성은 지금 하반신이 보이지 않죠. 그 말은 여성이 어떤 데스크의 뒤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서 있는 것처럼 어떤 안내할 수 있는 공간 뒤에 있기 때문에 하반신이 보이지 않는 거겠죠. 반면에 우리의 눈으로 남자라고 보이는 사람은 하반신까지 다 보이는 걸 보니까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즉, 이 표지판에서 찾을 수 있는 편견의 요소는 여성은 상담을 해준다 또는 전화를 받는다. 남성은 전화를 하고 상담을 받는 입장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표지판의 의미가 뭘까요? 이 표지판은 3명의 사람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이 표지판이 있다 그러면 그곳은 무엇을 하는 장소일까요? 회의를 하는 곳, 회의실을 의미하는 표지판입니다. 회의실을 의미하는 표지판에 나와 있는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다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죠. 아무래도 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됐던 학교가 됐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은 남성만 할 수 있다 또는 남자만 일을 한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여성이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 표지판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 이 표지판이 있으면 그곳은 무엇을 하는 장소다? 자, 이 장소는 에스컬레이터를 의미합니다. 계단처럼 돼서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계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표지판에 숨겨져 있는 편견의 요소. 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잘 지적해 준 거예요. 왜 치마를 입은 사람을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수업한 지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권 감수성을 이미 굉장히 많이 함양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치마를 입은 이 사람을 여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른인 여성이 아이인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죠? 그렇죠. 엄마가 애를 돌본다. 여성이 아이를 돌본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의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모칸 안에 사람들이 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화살표가 2개 되어 있죠. 방금 전에는 에스컬레이터, 지금 이건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관계, 네, 가족.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해 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편견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남남일 수 있다는 거죠. 우연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함께 있을 때 그 셋의 조합을 가족이라고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단지 남성, 여성, 아이가 있을 뿐인 건데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마크는 여러분들이 특히 잘 알 것 같아요. 어디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선생님도 오늘 이 수업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고 왔는데 주차장에서 봤어요. 이 마크가 있으면 그렇죠.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거죠. 장애인을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세계에서 어디서나 사용하는 공통된 마크예요. 자, 이 표지판에서 나타나는 편견을 주는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네,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는 마크죠. 이 장애인 마크는 잘 보세요. 손을 앞으로 하고 있어요. 손을 앞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장애인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밀어주고 있다. 즉,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마크의 경우엔, 이 표지판의 경우에는 이건 너무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서 올려준 친구들이 있네요. 실제로 서울이라던가 경기도에 가면 몇몇 지역에서는 왼쪽에 있는 마크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 바퀴를 움직여서 앞으로 갈 수 있다, 능동적인 존재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내보냈던 이거 꽤 오래된 자료인데요. 담배를 피지 맙시다 라고 하는 금연 캠페인의 포스터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 내 나이 21 처음으로 폐회했다 라고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내 나이 22 처음으로 차였다 라고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남자는 담배를 폈더니 패배했다. 여자는 담배를 폈더니 차였다. 남자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뭐 차였다. 담배를 피면 여자가 차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고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포스터를 그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지명수배 자들을 이젠 사진과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올려놓은 지금 화면과 같은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편견을 줄 수 있는 요소. 같이 찾아볼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노동자풍.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인 거죠? 노동자풍. 노동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몇 시간 후에 선생님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노동자라고 하는 건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예요. 근데 노동자풍이다. 일하는 사람 풍이다. 근데 우리는 노동자풍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릴까요?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과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요. 다음 나온 이 안내문에도 보면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노동자라고 하는 건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왜 노동자풍이라는 표현을 쓸까라고 하면서 지명수배범들을 나타낸 이런 마크나 안내문에서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와 같은 말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25분 정도 열심히 수업했으니까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잘 알고 있는 게임이죠. 선생님이 제시한 그림은 5개의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는 대로 여러분들 댓글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깃발 색깔, 네, 혓바닥, 혀도 이야기하고 있고, 네, 굴뚝을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선생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한 친구도 있어요. 5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5가지 찾아볼까요? 구름도 있고요. 울타리, 네, 혀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깃발색, 뭐 구멍, 울타리, 깃발, 건물, 네, 건물 기둥 3개, 뭐 이런 말들 올려주고 있네요. 교사도 노동자 맞습니다. 선생님이 다다음 시간, 선생님이 3시간 뒤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짠! 5개예요. 다 찾았어요?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이 게임에서 선생님이 제시하고서 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라고 이야기하는 게임이죠. 2개의 그림을 놓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그림을 찾아내고 있죠. 그러면 이 게임의 이름은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아까 이야기해준 친구가 있는데 다른 그림 찾기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틀린이 아니고 다른이죠. 그런데 우리는 틀린 그림 찾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틀린 그림 찾기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아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만약에 이 게임이 틀린 그림 찾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어때야 할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 게임이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틀리다라고 하는 말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어야 되죠. 정답. 둘 중에 하나는 옳은 답이어야 돼요. 하나는 그 옳은 답에서 벗어나고 어긋나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 둘 중에 무엇 하나가 정답일 수 없어요. 단지 두 그림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은 틀렸어요, 틀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달라요. 6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6개의 문장에서 달라요,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를 찾아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친구들과 얼굴, 코, 입, 손 등 생김새가 그렇죠. 달라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만약에 얼굴, 코, 입, 손 등 생김새가 틀려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과 어떤 친구 또는 나와 내 다른 친구 둘 중에 한 명은 그 외모가 정답이란 얘기죠. 하지만 우리 외모에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달라요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두 번째, 흑인, 백인, 황인은 피부색이 맞아요. 달라요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만약 뭐 흑인이 있는데 피부색이 우리와 틀려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은 흑인이 되었건 우리가 되었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는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색이 맞는 거고 흑인의 피부색은 맞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피부색에도 정답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이번 퀴즈에서 정답을 달랐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찾아주고 있어요. 정답을 틀렸다. 왜냐? 만약에 1, 2, 3, 4번이 있는데 그 중에 정답이 2번이에요. 2번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3번을 골랐다. 그러면 이 3번은 틀린 거죠. 왜냐? 맞는 게 2번이니까. 이런 경우에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친구들과 달라서 또는 틀려서 왼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달라서예요? 틀려서예요? 자, 달라서죠.
나는 친구들과 달라서 왼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과거에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즉 왼손잡이 친구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왼손잡이들을 억지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하고 밥을 먹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으로 쓰든 왼손으로 쓰든 그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도 달라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 OX 퀴즈가 너무 어려워서 정답을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OX 퀴즈, 예를 들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따라서 정답인 사회 선생님과 사회 선생님에서 틀린 답인 영어 선생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틀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들과 틀리다, 다르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틀리다라는 말, 다르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건 틀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부터 차별이 돼서 서로를 다르게 대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부터 조심히 사용하는 것이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인권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들을 접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내용들, 처음에 분명히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늘만큼은 프로 불편러가 되어보자. 왜 프로 불편러가 되어보자고 이야기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 정도까지 이야기해야 돼? 저거는 너무 억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모두 공감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프로 불편러가 돼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찾아보고 지적해본 이유는 그래야지만 진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권 감수성을 키우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에 있는 크레파스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 크레파스의 색깔 지금 친구들이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살구색이라고 막 올려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크레파스의 색깔은 이거였어요. 왜 살색이 아닐까요? 살색.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색깔은 살색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색깔이 살색이 아니죠. 그래서 연주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황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연주황이 되었는데 어떤 초등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연주황이라는 말은 한자다. 선생님, 저는 초등학생이라서 한자를 잘 모릅니다. 연주황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색깔인지 잘 모릅니다. 이건 초등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크레파스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찾은 것처럼 살구색이 되었습니다. 살구라고 하는 과일의 색깔과 같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우유를 많이 먹읍시다 라고 하는 광고가 떴어요. 남자는 씩씩하고 튼튼하게, 여자는 매력있고 날씬하게 되려면 우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도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유를 먹으면 남자는 씩씩해진다, 여자는 날씬해진다. 이 광고에 문제 제기를 한 친구들 때문에 광고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시자, 우유는 힘. 우유를 먹으면 남자는 튼튼해지고 여자는 날씬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우유를 먹었을 때
여자도 튼튼해질 수 있고 남자도 매력 있어질 수 있는 거죠. 즉 우유는 누구에게나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주변의 인권 침해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또는 내 주변에는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어. 라는 것들 한번 각자 생각만 해봐도 됩니다. 자, 우리 주변의 인권 침해. 선생님이 경험했던 인권 침해를 떠올려 보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남자니까 네가 해야지. 무거운 물건 네가 남자니까 들어.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너는 남잔데 여자애들 노는 거 놀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들 들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어떤 말, 어떤 그림 거기에 숨어있는 인권 침해 요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편견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찾음으로써 이 사회를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인권의 의미와 종류라고 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는 방송이 종료됩니다. 네, 그대로 켜놓고 있어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방송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4시가 되면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다시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느냐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다 안녕.